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양측의 긴장이 최고조에 오른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사전 통보했다는 이란의 주장을 거짓이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 G7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이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공습 사실을 미국과 주변국에 사전에 알렸다고 한 주장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ve also seen Iran say that they provided early warning to help Israel prepare its defenses and limit any potential damage. All of this is categorically false. This attack failed because it was defeated by Israel, by the United States, and by a coalition of other partners committed to Israel's defense. 커비 보좌관은 그러면서 이란은 탄도미사일 100발이면 이스라엘의 최고 방어 시스템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모두가 보았듯이 그것은 효과가 없었다면서 이스라엘의 이 같은 압도적 방어망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국가안보 추가 예산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주요 7개국 G7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이란 제재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Our teams are now following up with G7 capitals on new multilateral sanctions to target Iran's missile and other nefarious programs. We will be working to further isolate Iran internationally and increase economic and other forms of pressure. 국무부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행위를 규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매튜 밀러 대변인은 특히 이스라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신성 불가침이라면서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민, 영내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은 긴장 고조와 확전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Of course, we continue to make clear to everyone that we talk to that we want to see de-escalation, that we don't want to see this conflict further escalated. We don't want to see a wider regional war. That's something that's been the goal of this administration since October 7th, and we have worked to achieve. 미국 국방부도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을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We were not given specifics by Iran, and to my knowledge, any specifics in terms of exact times, dates. We obviously have a robust intelligence network that provides indications and warning, but to answer your specific question, no, Iran did not tell us when and where they were going to attack. 라이더 대변인은 또 지난 13일과 14일 이란과 그 대리자들이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중 위협을 가한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중동 주둔 미군은 수십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유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주말 동안 3차례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과 연락했고 미국은 확전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이스라엘과 미군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란이 수백 발의 미사일 발사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가운데 이란인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다고 로버트 조셉 전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밝혔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15일 VOA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란 미사일 잔해에서 북한 기술의 흔적을 발견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과 이란은 20년 이상 미사일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관련 모든 기술 이전을 미국은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북한과 협력을 통해 핵무기 탑재 탄도미사일을 추구하고 있으며 핵미사일이 하나만 방어망을 통과해도 이스라엘의 종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이어 이번 공격에서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미사일을 대부분 격추한 것은 방공과 미사일 방어, 통합 방어 체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미한 동맹, 또 북한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신원식 국방장관도 만나 대북 제재 위반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만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돼 기쁘다면서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왔으며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또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 즉 규범을 굳건히 지켜나가고 다른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미한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면서 한국의 안보리 이사국 수임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어 이스라엘, 이란, 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며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 경제, 공급망 문제,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두 나라가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어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측이 대북정책 공조 방안과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특히 신 장관은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 위반과 북한 인권 문제 대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고 안보리에서의 협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고도화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으며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이 부결됐음을 설명하면서 대북제재 이행에 틈을 발생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제재 위반과 관련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서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히고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들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영내 및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미한 동맹과 더불어 유엔 차원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안보리 결의안과 연계한 의미 있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러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된 라진항에 이번엔 석탄이 다량으로 쌓였습니다. 한때 러시아산 석탄의 출항지였던 이곳에서 관련 활동이 재개된 것인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 라진항을 촬영한 14일자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러시아 전용으로 알려진 서쪽 부두 일대가 검은색 물체, 즉 석탄으로 가득합니다. 최초 공터로 옮겨진 석탄이 다시 부두로 이동한 듯 둘 사이에는 검은색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석탄이 옮겨질 때 바닥에 남은 이동 흔적입니다. 지난 4일까지만 해도 공터와 부두는 맨 바닥을 보였지만 7일에는 이곳에 검은색 물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어 일주일 뒤인 14일엔 그 면적이 더 넓어진 것입니다. 러시아 전용 부두를 기준으로 라진항에서 이처럼 많은 양의 석탄이 포착된 건 지난 2019년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포착된 석탄이 북한산이고 이후 해외로 향한다면 이는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하지만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북한산 석탄 수출 금지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진 핫산 일대에서 선적되는 러시아산 석탄에 대해서는 제재 예외가 인정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산 광물을 러시아 핫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한국으로 보내는 이른바 라진 하산 프로젝트를 염두에 둔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가 북한에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6개월 동안 금지하는 자체 독자 제재 조치를 단행하면서 이 프로젝트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입니다. 다만 최근 중국 기업 등이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입에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수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앞서 BOE는 지난 2019년 10월 라진항에서 중국 랴오닝성 판진시와 광시 장족 자치구의 팡청강시로 운항할 선박을 찾는다는 내용을 담은 선박 수배 안내문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선적물은 러시아 회사가 보유한 석탄 4만 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BOE 취재 결과 이 석탄은 어떤 배에도 실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선박업계 관계자는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선박업계 내 팽배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제 입찰에 나서는 선박이 없었을 것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거래 의혹을 받을 만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라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수출 상황이 4, 5년 전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Since last September, Russia has procured over 11,000 shipping containers of munitions and munitions-related material from the DPRK in violation of the UN arms embargo on the DPRK. BOE는 러시아 정부의 라진항을 통한 석탄 수출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전쟁에서 세운 공으로 미국 명예훈장을 받은 마지막 생존자로 최근 별세한 랠프 퍼켓 주니어 미국 육군예비역 대령의 유해를 미국 연방의사당에 안치해 조문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샌포드 비숍 하원 의원은 한국전 참전용사 랠프 퍼켓 주니어 예비역 대령의 유해를 워싱턴 연방의사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 5명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이 결의안은 미국 최고 훈격인 명예훈장을 수운한 한국전쟁 참전 마지막 생존 용사인 퍼켓 주니어 대령을 기리기 위해 그의 유해를 오는 29일 의사당에 안치해 잊혀진 전쟁으로 불리는 한국전쟁의 참전 미군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퍼켓 주니어 대령은 1950년 11월 25일 미군 제8군 유격중대 중대장으로 참전해 평안북도 205 고지 진지를 6차례에 걸쳐 사수하고 대원들의 목숨을 구한 인물입니다. 엘리자베스 셀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과 관련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셀몬 보고관은 15일 BOA의 관련 질문에 지난해 사랑하는 가족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뒤 그들의 가족들을 만났다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들의 이야기와 걱정, 헌신에 감동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셀몬 보고관은 이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구출을 위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믿을 만한 옳은 보고가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계속 상기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 가운데 하나인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 FSI는 14일 이 단체가 2015년부터 한국에서만 진행해온 영어 말하기 대회를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13일 하버드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 우승은 중국에서 겪은 2번의 강제 북송과 인신매매의 아픔을 발표하며 국제 여성계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한 김명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단체의 KC 라티그 공동대표는 BOA에 탈북민 7명이 나는 북한에서 왔습니다란 주제로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와 한국에서 정체성을 찾는 과정 등 다양한 이야기를 발표했으며 참석한 하버드 대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이스라엘 전시 내각이 이란의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소집돼 3시간에 걸쳐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대응 시기와 강도를 놓고 견해가 엇갈려 이란 공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합의를 못했다고 15일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전시 내각은 잠재적인 군사적 대응 외에도 이란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한 외교적인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회의 후 이스라엘은 모든 선택권을 갖고 있으며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시 내각의 핵심 구성원인 베니 간츠 국민통합당 대표는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빠른 보복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여러 국가로부터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말라는 경고와 자제 촉구를 받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국 지도자들이 한 목소리로 양측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는 15일 의회 연설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자신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를 보여주면서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을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14일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이란에 보복 공격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는 자국 주재 이란 대사를 초치해 전쟁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도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냉정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14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이스라엘의 요구로 소집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중동의 여러 전선에서 중대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지금은 최대한 자제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삼성전자와 수백억 달러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조건으로 64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비 거래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15일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향상시키며 미국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강제력 없는 예비거래 각서에 서명했음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오늘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첨단 메모리와 논리 기술을 모두 선도하는 유일한 첨단 반도체 회사인 삼성은 앞으로 텍사스 테일러 등 지역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고 2만 개 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며 이번 투자로 미국은 2030년까지 세계의 최첨단 논리칩의 20%가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삼성의 반도체 제조 설비와 연구개발 시설을 텍사스로 가져오기 위한 삼성과 상무부의 이번 서명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히고 이번 발표는 자신의 국내 투자 정책인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와 미한 동맹이 미국 곳곳에서 어떻게 기회를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최빈국과 최부국 간 소득 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15일 보고서를 통해 지난 5년 사이 최빈국과 최부국 간의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밝히고 세계은행 산하 국제개발협회로부터 보조금과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75개국이 야심찬 정책 변환과 중요한 국제 원조 없이는 잃어버린 10년의 발전을 경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이들 75개국 중 절반 이상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며 14개국은 동아시아, 8개국은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세계은행 소속 경제학자 아이안 코세 씨는 로이터 통신에 이들 75개국 중 절반가량이 금세기 들어 처음으로 최부국들과의 소득 격차가 벌어지는 경험을 하고 있다면서 역사적인 발전 역전 현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과 통화, 금융정책 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교육 개선, 국내 소득 증대를 위한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